건축도시공간연구소 조상규 박사님께서 통계로 살펴본 건축 서비스 산업의 현재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게 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조상규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작년에 그 국토교통부 의뢰로 저희 연구소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수행한 건축 서비스 산업 실태조사, 그리고 기존에 이제 기획재정부 통계청에서 이제 작성해온 이제 건축 관련 이제 사업체 통계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상에 규정하고 있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이제 범위와 이제 정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로 이제 국가 통계에서 나타나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업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한 건축서비스 산업 실태에 대한 간략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서비스 산업이 상당히 정의 내리기 쉽지 않은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법안에 정리된 내용으로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에 관한 지식을 활용해서 연구, 조사, 기획, 계획, 설계, 개발, 감리, 유지관리 등의 전문적인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분야를 통칭하여 건축서비스 산업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산업에 대한 정의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좀 활발하게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이래야겠지만, 일단 현재 법령상에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기존 법령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필두로 하여 이제 건축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 여러 가지 이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까지 여러 법률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이제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법 체계상의 혼란을 좀 가져온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법령이 제정이 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이 법에 근거를 해서 일단 조사와 정책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 프로세스 상에서 봤을 때 사실 이게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제 기획부터 시작해서 건물이 이제 조성되고 실시 설계가 되고 이제 운영이 시작되면서 사후 설계와 관리까지를 포괄하는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주로 이제 기존의 이제 사업체 통계 분류상으로는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그리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그리고 전문 디자인업에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업까지를 포괄해서 저희가 이제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국내 표준 산업 분류 체계에 의해서 이제 건축 서비스 산업의 범위를 어느 정도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표준 산업 분류 체계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고안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미국의 산업 분류 체계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체계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세부적인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 서비스 산업은 기본적으로 건설업과는 이제 구분이 되고요. 이제 건설업은 F 항목에 들어가고, 우리 건축 서비스 산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분류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이 하위로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산업 분야가 들어가겠습니다만,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그 배포된 자료에 있는 장표를 좀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로 보는 부문은 이제 건축 설계 부문과 도시 및 조경 설계 부문, 그리고 이제 건축 엔지니어링 부문, 이 세 개의 파트가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로는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업과
그리고 이제 유지 관리하고 관련되는 건축 관리, 시공 감리, 책임 감리 이런 쪽이 이제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 서비스 산업의 구조와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좀 장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이제 건축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해외에서 올리고 있는 매출만 해도 약 78억 불, 연간 78억 불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이제 그 건축 서비스 산업 전체 부문을 다 합친 그 매출액보다 훨씬 큰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네덜란드가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비교되는 나라가 되겠는데, 이 나라에서는 이 건축 서비스 산업을 상당히 이제 국가의 이제 먹거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OECD 국가 내부에서의 이제 그 국제 통계를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이제 반즈 리포트가 이제 주로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단위 사업체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약 한 세계적으로 한 20위 정도, OECD 국가 내에서 20위 하위권에 이제 속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체 한 개당 평균 매출액이 1년에 약 3.69 100만 불 기준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국내 건축 서비스 산업은 이제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2.32 100만 불 단위로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의 약 한 63% 정도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요. 이 정도가 이제 국제적인 이제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의 위치가 되겠고, 국가 통계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건축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산업 분야의 종사자 수는 약 17.6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전체가 약 54.6만 명 정도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이 중에 약 32%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가 5.5만 명, 그리고 도시계획 및 조경 설계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약 5천 명 정도 규모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기타 엔지니어링 부문도 상당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건설 산업 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건설업 분야가 1년 매출액 규모가 약 한 216조 정도, 상당히 이제 거대한 산업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약 한 19.6조 원 정도가 우리 건축 서비스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제 매출액 비중이 되겠습니다. 건설 산업의 약 한 11분의 1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 서비스 산업의 이제 2013년 말 기준으로 이제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규모를 살펴보면은 약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약 9,117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6만 2천 명 정도가 종사하고 계십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매출액이 3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체 수가 이제 약 한 17,705개 정도, 그리고 총 종사자 수가 17.6만 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총 매출액은 이제 19.6조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이제 시행된 게 작년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계열이 구축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축 서비스 산업의 어떤 성장 동태를 보려면은 국가 통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2007년부터 2013년의 기간 동안에 이제 각 부문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매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일단 사업체 수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이제 우리 설계사무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설계사무소 쪽에 이제 연평균 사업체 수 증가율이라든가 종사자 수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이 타 이제 건축 서비스 산업 분야에 비해서 많이 이제 저조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 뭐 특히 이제 기타 엔지니어링, 여기에는 이제 건축 설비와 구조 엔지니어링 쪽이 포함이 되겠는데, 이쪽 분야는 굉장히 이제 매출액이라든가 종사자 수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연평균으로 14.2%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부문에 있어서도 이제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과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도 연평균 7% 이상의 이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사업 채수의 평균 증가율은 이 기간 동안에 전체 건축 서비스 산업 사업 채수가 이제 39.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어떤 사회적으로 논의를 할 때 우리 분야가 이제 뭐 성장하지 않고 뭐 정체되어 있는 분야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건축 서비스 산업의 틀을 좀 넓게 봤을 때는 이게 아직도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사자 수도 적지 않게 증가를 했고요, 이 기간 동안. 다만 이제 우리가 그 건축 설계 사무소를 딱 좀 좁혀서 놓고 봤을 때는 이 분야의 이제 성장률은 조금 다른 분야에 비해 좀 처지는 것으로 관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역시 상당히 큰 비중으로 증가를 하였는데요. 이게 이제 기간의 특수성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토목 엔지니어링 쪽에 이제 국가 통계에서 잡히는 매출액 증가라든가 업체 수 증가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이제 국책 사업 같은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분야의 이제 수치가 이 기간 동안에 조금 이제 과도하게 집계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건축 서비스 산업 전체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매출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한 이제 신장세가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역별로는 뭐 당연히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서울, 경기, 수도권 쪽에 이제 사업체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고요. 나머지 이제 뭐 광역 지자체 뭐 이런 데를 다 합쳐도 이제 서울, 경기가 이제 가장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 비중으로 보면 더 크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은 더욱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국가 통계에서 파악되는 우리 건축 서비스 산업의 이제 실태 현황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 사업체들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를 이제 건축 서비스 산업의 전체 그 분야에 대해서 조사하기에는 좀 조사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저희가 이제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조사 대상 사업체 수가 약 한 1,248개 정도 이제 표본 설문조사에 응해 주셨고요. 도시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체 252개 해서 전체적으로 한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작년 11월부터 올 2월 13일까지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하였고요. 조사 기준 시점은 2013년 연말 기준의 이제 매출액이나 종사자 수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사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수주라든가 생산성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 직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일단 수주 및 생산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평균적으로 업체당 프로젝트 계약 건수가 연간 한 3.9건 정도 있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 민간 프로젝트가 한 74% 정도, 그리고 공공 프로젝트가 2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주 성공률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질의를 드려봤는데 한 21.1%, 즉 한 5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논의가 되다가 1개 정도 이제 수주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사업 공급 방식에 따라서는 비경쟁 방식의 프로젝트 수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업체 규모별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대형 업체일수록 경쟁 방식의 수주 비율이 많이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프로젝트 의뢰 주체별로, 그러니까 공공에서 의뢰한 것인지 개인 의뢰인지 아니면 법인 의뢰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 봤을 때는 개인 의뢰가 수입 비율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건축 설계 분야와 도시계획 및 조경 분야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 건축 설계 분야는 이제 개인 의뢰가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도시계획 및 조경 분야는 이제 지자체하고의 이제 프로젝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 및 민간 기업과의 거래 관계가 19%, 그리고 건설사가 이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업무의 성격상 이제 이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과 공공을 해서 나눠봤을 때 둘 다 이제 수의계약 비중이 가장 매출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민간 부문 쪽에서 더 수의계약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요. 공공 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쟁 입찰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목별 수주 비율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실시 설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매출액에서 높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 설계, 감리, CM, 기획 컨설팅 순서로 이제 매출액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해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해외 매출액, 해외 프로젝트에 의해 발생하는 매출액 비중이 22.7% 정도로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및 조경 설계 분야도 마찬가지로 한 22.9% 정도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모수 추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살펴볼 부분은 있는데, 일단 건축 설계 분야에서 해외 사업 계약 건수가 총 746건, 이 중에서 이제 사업체당 5건 미만인 경우가 전체 이제 8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액 비중 대비로 봤을 때 프로젝트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건 한 건당 이제 규모가 상당히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겠고요. 국제사업 성격별로 이제 진행에 대한 이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여쭈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하고 진행하는 해외 사업에 대한 경우가 72.8%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해외의 이제 공공 프로젝트, ODA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33.9%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건축 설계 업체가 참여한 이제 국제 민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86.6% 정도가 수의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이제 해외 사업에 대한 참여 진출에 대한 이제 의향을 좀 여쭈어보았습니다. 저희가 조사했을 때 한 21.5% 정도의 업체가 그 해외 사업에 이제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주로 이제 희망하는 진출 대상 지역은 아시아 지역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재 규모별로 봤을 때는 이제 10인 이상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해외 진출 의향이 40% 이상으로 나타났고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 소재에 있는 사업체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해외 진출 의향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사자 연봉 현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종합건설업과 비교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분야와 건축설계 분야를 또 내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좀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건축 서비스 사업체 규모별로 우리 종사자 1인당 연봉 현황을 파악을 해 보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규모가 좀 크면 클수록 그 종사자 1인당 이제 급여 액수가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크 구간은 이제 20명에서 49인 정도 규모의 업체에서 가장 평균적으로 1인당 연봉이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지역별로는 당연히 이제 서울권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지역이 이제 전라도권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도 좀 더 데이터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조사된 바로는 경북 지역에서의 평균 그 임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향후 충원 계획에 대해 여쭈어보았습니다. 향후 충원 계획, 2년 이내의 충원 계획에 대해 여쭈어봤을 때 한 28.4% 정도의 업체에서 충원 계획이 있으시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 중에서 채용 규모는 한 업체당 평균 한 2명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이제 현재 현원 정도 규모를 유지하겠다라는 응답이 많았고, 그 비중이 한 67.4% 정도. 그다음에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분야는 마찬가지로 현 인원을 규모를 유지하겠다라는 응답이 72.3% 정도, 충원 예정은 21.7%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하지 않겠다, 채용 계획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유에 대해 여쭈어봤습니다. 일단은
현재 인원으로 충분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임금이라든가 근로 조건을 맞춰주기가 어렵다. 이런 사유가 그 다음으로 이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업계가 요구하는 경력과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인재가 없다. 이런 응답도 이 응답이 이제 그 다음 순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빔이라든가 뭐 GIS 같은 요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여부에 대해 여쭈어보았습니다. 전체 업체 중에서 당연히 CAD 이런 건 당연히 이제 모든 업체에서 다 쓰시기 때문에 그건 안 여쭤봤고요. 그걸 더 나가서 빔 같은 것들을 더 이제 나아간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약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빔이라든가 GIS 분야에 대한 활용을 하고 있다, 현업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한 9.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분야는 약 20.6% 정도에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한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계획 설계 단계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걸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 교육에 얼마나 투자하시는지에 대한 현황을 여쭤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내에서 실시하는 직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도시 계획 및 조경 분야에서 좀 교육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요. 외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는 건축 설계 분야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적인 그 업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과 설계 분야의 교육을 실시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법 제도라든가 사업 절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외부 교육에 있어서는 뭐 디자인 설계 이외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컴퓨터, 빔 같은 것들을 교육을 좀 받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에 이제 우리 건축 서비스 산업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체 홍보에 있어서는 뭐 홍보 안 한다라는 응답이 이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건축 서비스 산업의 특성에 기인하는 부분도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B2B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대규모 업체인 경우일수록 홍보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채용하는 홍보 방법은 웹사이트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조사한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마무리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OECD 국가하고의 비교에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건축 서비스 산업의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점이 좀 파악이 되었고요. 전체적인 이제 성장세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이윤에 관련된 부분은 좀 하락세가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형 사업체의 매출액이 좀 집중되고 있는 구조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건축 설계, 이 건축 서비스 산업 전반이 아니라 이제 그 중에서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주로 이제 건축사 사무소가 해당이 되겠는데 다른 이제 업역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종사자 수의 사업체가 좀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완비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메르스 사태로 좀 행사가 좀 연기되면 좀 더 많은 내용을 분석을 해서 결과를 좀 보고를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행사를 개최하는 용단을 내려주셔서 아직은 조금 이제 부족한 상태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로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분석 결과 보고서를 포함해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일반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실태조사가 좀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제 건설업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는 이런 산업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는데 우리 건축 서비스 산업 분야는 이게 좀 늦게 첫 걸음마를 떼다 보니까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모쪼록 저희가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건축 서비스 산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방금 그 조상규 박사님이 그 건축 서비스 산업에 그 초점을 맞춰서 통계를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그 국내 건설 시장 전반에 대한 미래 전망과 그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발제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의 이용일 그 박사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그 건축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이제 발전 방향 모색 세미나인데요. 건설시장 전반에 좀 어떻게 보면 크게 변화는 또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또 주고받는 관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발제가 좀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건산연에서 지금 시장 전망 쪽 업무를 이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시장 변화에 대해서 그 양적인 것도 앞에 조금 이제 담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적 변화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패러다임 변화 이런 뭐 주택 시장도 그렇고요.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좀 큰 내용을 가지고 또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좀 우리 시장이 좀 선진국형 뭐 시장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언제 그럼 과연 그런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이미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좀 본격화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에 따른 과제는 뭐 따로 정리하진 않았고요. 그 곳곳에 조금씩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먼저 가장 이제 이 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페이지로 여기 이제 노란색 바 차트가 있는데요. 건설 투자 금액입니다. 실질 규모고요. 지금 2010년 기준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러니까 불변 금액, 실질 금액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이 점선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쳤는데 90년대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 산업이 인간의 나이로 하면 한 뭐 20대 정도의 활발한 성장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때고요. 200만 호도 그때 이제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SOC 투자도 그때 당시 굉장히 많았고요. 요 위에 있는 이제 파란색 선이 하나 있는데요. 요 GDP,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전체 경제 규모라고 할 수 있는 GDP를 분모에 두고 요 노란색 바 차트를 이제 분자에 둔 비중이 되겠습니다. 당시 20%가 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쭉 빠져서 지금 한 14%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한번 이렇게 노란색 바 차트가 꺼졌다가 올라가서 한 6년 만에 회복되는 게 나왔는데 이제 IMF 외환위기 이제 여파가 되겠고요. 그 이후로도 그 충격을 어떻게 보면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뒤에 또 한번 이렇게 꺼지는 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고요. 위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산업의 어떤 생명 주기 자체가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 산업에도 생명 주기가 있거든요. 제품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숙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지금 뭐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의 일부 국가들 이미 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이게 내려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뭐 또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망을 저희가 한 2번에 걸쳐서 2000년 초반에 한번 했고 또 최근 작년에 제가 책임돼서 한번 수행한 그 연구 결과가 여기 일부 담겨져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노란색, 요 오렌지색 바 차트가 당장 2020년대 중반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성숙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좀 변화될 수도 있고 내려갈 위험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최근에 빠졌다가 다시 또 우리 건설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제가 하반기 전망을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2000년대 초반의 모습을 사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플럭체이션이 저희가 뭐 크게 보면 건설이라는 게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 주기를 빼면은 2030년까지도 지금 2030 전망이 이제 뒤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성숙기를 유지할 수 있다. 현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 수 있는지 한번 뒤에서 보겠습니다. 전망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 가장 근거가 되는 그림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하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역U자형의 어떤 산 모양의 그래프가 있는데 그 밑에 가로축은 그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로축은 아까 보셨던 그 파란색 선 국가경제에서 건설 산업이 차지한 어떻게 보면 비중 내지 위상이 되겠는데 이것이 소득 수준이 처음 아주 낮은 데서 올라갈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도 필요하고 공장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제 건설이 점점점 비중을 키우다가 어느 정도 갔을 때는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 산업에 이제 바톤을 넘겨주면서 비중이 내려가는, 우리나라도 아까 보셨듯이 지금 20%에서 14%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반적인 뭐 왼쪽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이미 다 얘기했던 것이고요. 뒤에서 보면 또 그것이 저희 연구에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지금 밑에 이제 하나의 오른쪽으로 꼬리가 이렇게 쭉 수평으로 늘어지는 역U자형의 그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이외에도 몇 가지 연구가 더 있습니다만 이제 대표적 하나의 연구고요. 마냥 떨어지지는 않는다. 또 이런 연구들이 나옵니다. 역U자 형태로 우리가 뭐 소득이 뭐 4만, 5만 달러로 가면 이게 계속 비중이 줄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실증 연구들을 보면은 한 3만 달러 이후에서는 이것이 수평으로 간다. 이 수평으로 간다는 얘기가 결국 아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선진국이 한 1%, 2%씩은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에 맞춰서 건설 투자도 아주 적지만 경제 성장률만큼은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평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지보수 투자도 일부 필요한 거고요. 그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연구들을 봤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도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OECD 국가,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가는 국가들을 제가 따라간다고 봤을 때 OECD 국가를 표본으로 삼았고요. 그 실증 분석 결과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형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만 달러 이상 가서는 조금 내려가는 속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되는, 역시 기존의 연구 결과하고 유사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우리나라랑 비교한 건데 그 빨간색이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OECD 국가들의 그 각 소득 수준별, 뭐 연도 비교는 아니고요. 같은 소득 수준에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 투자의 건설 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물론 이제 역U자형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까도 뭐 우리가 오렌지색 바 차트를 통해서 봤듯이 여기서는 빨간색입니다만 동일한 역U자형을 보이고 있는데 그 폭 자체가, 규모 자체가 훨씬 더 OECD 국가보다 높습니다. 뭐 시민단체들이 이 표를 가지고 이게 연도를 갖고 보면 또 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많이 공격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넌센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탁이 충분하다, 동일하다, 선진국가. 그런데도 이런 과도한 투자를 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좀 넌센스라고 볼 수 있는데 스탁이 굉장히 차이가, 오늘 여기 스탁 비교 자료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고 현재 시점에서도 스탁 차이가 아직 나고 있습니다. 동일한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도 스탁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주택도 일부 있습니다만 주택도 스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라는 걸 통해서 사실 모든 스탁이 거의 없어진 거죠. 압축 성장을 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위에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지금은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의 OECD 국가의 그 평균에 근접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근접해 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그 전망을 한 방법론을 개략적으로 그 절차를 요약한 프레임을 요약을 한 건데요. 각각에 대한 내용을 뭐 상세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오른쪽에 그래프가 있습니다만 이런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요 모델을 기본적으로 활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밑단에서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특성, 아까 보셨듯이 스톡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특성을 감안해서 기본적인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걸 따르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해서 이제 전망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망 결과를 한번 보자면 요 비중 자체가 지금 현재 14%인데 14% 이제 조금 밑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이제 2020에는 11%대, 그 다음에는 2030년에는 9%대로 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속 준다는 거죠. 결국 계속 내려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설 산업이 물론 여기는 뭐 서비스 산업이 아니라 이제 건설 실제 시공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서비스 산업도 같이 따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건설 우리 전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간다 완만하게. 다만 줄어가는 속도가 2020 이후에는 조금씩 완만해집니다. 아까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형태를 보인다는 거고요. 또 하나 좀 뭐 안도하자면 안도할 수 있는 것은 그 밑에 실질적인 건설 투자 규모입니다.
국가 경제가 계속 성장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건설 투자 또 따라가주지 못하니까 비중은 내려갑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비중이 유지된다고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투자 규모 자체, 실질 투자 규모 자체는 마이너스를 연평균으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플럭츄에이션이 있겠습니다만 길게 연평균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다. 물론 이게 뭐 사실은 그게 위안을 참을 만한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1% 내외고요. 또 2020을 넘어가면은 1%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2030까지는 뭐 일본 형태의 뭐 대세 하락 이런 우리 침체를 보이지는 않을 수 있는 평균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 주의할 점은 여기서 이제 제가 패러다임 변화 뭐 이런 얘기가 밑에 조금 있는데요.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 했는데 2020에 되면 이게 12% 가까워집니다. 11%인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선진국 국가들의 평균적인 그 비중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한 11%,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미 변화가 뭐 패러다임 변화나 시장 변화가 시작이 이미 됐지만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진국형의 건설 산업 또 서비스 산업이 다가오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지 보수가 늘어나는 건데 뒤에 잠깐 보고 다시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 서구 시배국의 이제 조금 이제 지금 최근엔 요거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유지 보수가 40%가 훨씬 넘습니다. 통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외 선진 그 시공업체들 그 업체들은 이제 뭐 서비스도 좀 가지고 있고 운영도 가지고 있고 자재도 갖고 있고 다 이렇게 자회사들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의 매출을 분석하면 해외 한 40, 저금은 한 30,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죠. 국내가 한 뭐 60 정도인데 그 중에서 반이 유지보수고 반이 신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장 분포를 보시더라도 유지보수가 선진국 국가 같은 경우 한 40%가 넘는 반에 가까워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 사실 이제 통계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통계가 일부 있는 걸 갖고 이렇게 애그리게이션 한 건데요. 저희가 SOC, 교통 SOC 중에서 이제 철도, 도로 쪽에는 국가에서 발표하는 그 통계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추를 해봤을 때 신규 건설 대비 한 26% 전체 건설 SOC 투자에서 교통 SOC에서 한 26% 정도 지금 되고 지금은 조금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건축 쪽은 저희가 통계가 없고요. 또 건축에서 주택 같은 경우 대부분 유지보수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가는 경향이 아직 우리나라는 강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26%보다 건축 쪽은 낮다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한 10%대 중반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일본도 저희 정도 소득 수준에 그렇게 갔거든요.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선진국하고 격차가 한 15% 이상 난다는 거죠. 결국 다시 이제 앞에 돌아와서요. 전체 시장이 거의 이제 정체되어 있는 거죠. 약간 소규모로 성장하는데 뜯어보자라는 거죠. 뜯어보면 신축 시장은 계속 준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이제 주택 같은 경우도 오늘 어떻게 보면 관심이 좀 있을 수 있는 주택도 보면 계속해서 줍니다. 오피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유지보수 쪽이 또 계속 늘어가면서 비중을 키워가고 또 물량 자체도 늘어가면서 전체 총량적인 투자 규모 자체가 성숙기로 유지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유지된다는 것 자체는 어떤 긍정적이지만 사실 뜯어보면 신축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인해 왔던 어떤 그런 사업 방식에 비춰보면 또 별로 박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니 또 뒤집어 보면은 새로운 또 기회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또 그런 것들 기회들을 한번 보겠고요. 이를 포함해서 그 외에도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선진국형 시장과 산업으로 가고 또 기업들은 거기에 따라 변화해야 되는 것들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미 시작됐지만 본격화되는 시점이 2020년 이후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업계들은 다양한 뭐 건설업계도 그렇고 이런 지금 뭐 최근에 전략들을 다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면서 그것을 요약해 보자면 한 이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사업 조정한다는 거고요. 해외에 나갈 수밖에 없다. 국내 시장이 정체되어 있고 신축 시장이 계속 줄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새로운 먹거리, 그다음에 선진형 업체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가 거기에 맞게 사업 방식, 영업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건데 뒤에서 일부 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유지보수 시장에 대해서 먼저 조금 좀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도로 쪽 교량에 대한 이제 투자의 그 구분되어 있는 비중인데 밑에 있는 녹색이 그 유지보수입니다.
2000년 기준으로 신축을 넘어선 것을 지금 볼 수 있고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요. 교량이라는 것이 성수대교 이후에 굉장히 유지보수 쪽이 강화되고 있고 또 민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지보수 투자가 가장 비중이 높은 구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축을 이미 넘어섰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쪽에 사실은 뭐 여기 엔지니어 꽤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지금 건설이 됐기 때문에 뭐 설계라든지 또 시공 자체 우리 SOC 예산도 도로 쪽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지만 뭐 오늘은 없지만 스톡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결코 선진국에서 도로가 아직 많은 게 아닙니다. 수도권 굉장히 질적으로 아직 정체되는 구간도 많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지표로 봤을 때 아직 스탁이 선진국만큼 온 것은 분명히 아닌다. 다만 이미 예산 자체가 보시다시피 교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유지보수 쪽에 굉장히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축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이미 교량 쪽은 생겼는데 전체 SOC 시설물에도 그런 어떻게 보면 프레셔 또 어떤 제약 이런 것이 2020이 넘어가면서 본격화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1, 2종 시설물 우리가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죠. 지금 이제 3종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1, 2종 그 기반 시설 건축은 빼고 SOC 기반 시설 중에서 그 30년 이상 된 노후 기반 시설물에 본격적으로 유지보수가 증가하는 시점인 30년 이상 시설물의 어떤 개수하고 그 비중을 보는 건데 최근 한 10년간은 비중이 한 1%포인트 느는 거에 그쳤고 개수도 그렇게 완만하게 물론 빨리 늘어왔지만 그 최근과 그 이후에 느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비중이 무려 20% 가까이 가게 되고 느는 것도 2배 이상 그 숫자가 느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까 보셨듯이 90년대 뭐 주택도 그렇고요. 건축물도 그렇고 SOC가 대부분 그때 가장 많이 건축이 됐기 때문에 2020부터 연한 30년이 사용 연한 30년이 본격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 투자가 급격히 늘어갈 수밖에 없는. 아까 우리가 11% 비중이 되면서 선진국형으로 가고 유지보수가 늘어간다는데 그걸 어떤 11%라는 걸 통해서 선진국형으로 시장이 간다는 걸 통해서 유추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투자해 왔던 어떤 그런 쭉을 봤을 때도 어떤 사용 연수를 감안할 때도 또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현상들은 9페이지인데요. 1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목시설물의 성능 고도화를 굉장히 제약한다는 겁니다. 왜냐? 죄송합니다. 이제 10페이지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SOC 예산 뭐 이미 다 아시다시피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늘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표의 제일 위에 있는 줄이 공약, 소위 말하는 공약 가계부 예산을 벌써 올해에 20조 밑으로 줄이겠다고 한 그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에 발표했던 중기계획에는 실제로 그렇게 줄이지 못했고 오히려 늘어왔습니다. 왜? 경제 위기가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 투자를 해야 또 경제가 사는 그런 영향이 있고 또 공약 가계부에 있는 또 공약 사항에 있는 어떤 것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또 SOC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사실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려왔고 이 당시 가계부가 나왔을 때 제가 이만큼 줄이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줄이지 못했고 해왔는데요. 다만 이제 앞으로도 무한정 이렇게 늘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어찌됐건에 정체되고 조금씩 줄어간다. 작년에 발표됐던 내년에 22조대로 가는 이 플랜대로 가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에 현재 4조 8인데요. 이걸 유지하기는 참 어렵다. 이미 또 언론에 발표되고 있죠. 그래서 어찌됐거나 앞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줄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 사항이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성능 고도화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예산 제약도 있지만 2020년이 다가오면서 유지보수 투자가 굉장히 늘어갈 수밖에 없는 더욱 신축을 제약하는 그런 현상이 2020년 넘어가면서 본격화될 거라고 보여지고 SOC 쪽에 어떤 신축 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밑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시특법 대상 시설물 같은 경우도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중대 결함 아니고 나머지 작은 결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고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전체 실물에도 본격화되는 것이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앞페이지에도 대책들이 밑에 좀 있습니다만 10페이지 밑에 여러 가지 뭐 BOA 최근에 나왔죠. 민자 쪽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지금 제가 위에도 약간 썼습니다만 RTL, RTO라고 되어 있습니다. R이 이제 리허빌리테이션인데요. 뭐 신축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 유지보수, 재개축에도 민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 되고 또 될 것이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찌됐든 간에 일부 그렇게 되더라도 신축을 제약하는 이제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산상 또 그 유지보수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가면서
근데 다만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은 조금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재개축을 통해서 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일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성능 고도화를 할 거고, 그렇지 못한 시설물들이 꽤 있는데요. 다음 1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주택만 뜯어보면 현재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한 10% 정도 되고요. 이것이 2020년 중반, 2025년 정도 가면은 30%를 초과합니다. 30%의 시설물이 30년 이상이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 그 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한 60% 가까이가 아파트인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그 중에서 이 60%, 전체 스탁에서 한 60%가 아파트고, 그 60% 중에서 반 가까이가 90년대 이후에 90년대에 건축이 된 것이고요. 사실은 대부분 저비용 리모델링 시장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자, 그러나 아까 성능 고도화가 일부 될 수 있다고 제가 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 그 이전에 지어졌던 시설물들이 이미 주택들이 이미 재건축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9.1 대책으로 이제 10년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 뒷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3페이지인데요. 그 단축된 그 시뮬레이션 표인데요. 서울 물량만 한번 보시면 각 위에 있는 준공 연도별로 이렇게 쭉 그 쳐놓고 단위가 쳐놓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서울시가 규정하고 있는, 기존에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 연한입니다. 91년 준공된 아파트를 보시면 2031년이죠. 그러나 이미 이제 지난달부터는 2021년으로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또 어떤 여기 계신 분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원래는 31년 돼야 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가격도 오를 수 있는 좀 기대 심리가 작용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시장에 작용을 할 수 있고, 이미 작용을 조금씩 하고 있고, 올해 재건축 수주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이제 뜯어보자는 거죠. 자, 밑에 표를 보시면 90년대 이전에 지어졌던 그 아파트들의 용적률은 한 뭐 180%대,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90%대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요. 지금 90년대만 딱 빼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뜯어놨는데요. 무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 가까운, 200%가 300% 가까운 그런 용적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고, 거의 없는 아파트들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물론 1:1 재건축이 가능한 뭐 서울 강남이나 이런 재건축은 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재건축이 저 개인적으로 한 2020년대 중반까지는 시장이 계속 간다고 봅니다만, 이 많은 90년대 지어졌던 전체 우리 60% 스탁의 한 50% 가까이 되는 아파트가 다 재건축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건축 연한이 단축이 됐지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30% 가까이 되는 전체 스탁에, 그리고 아파트 전체의 한 50% 가까이 되는 이 부분이 일부 재건축이 되고, 또 일부 수직 중축, 수직 중축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3층이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30평형이라도 1억 이상의 비용이 수반되는데, 그 가격 차이를 보존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현재로서는 많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런 걸 감안하면 이런 부분들이 먼저 현재는 추진이 될 거고요. 그 외의 아파트들이 2020년대 중반을 저루하면서 서서히 저비용 시장이 이제 시작이 열리게 된다고 보이는데, 정책적으로는 이런 시장을 미리 또 좀 지원도 한다고 해서 빨리 슬럼화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도 굉장히 도시재생 가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4페이지인데요. 앞서 이제 유지보수 쪽에 일부 몇 가지 얘기들을 이제 드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본격화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신축 시장 같은 경우도 선진국 경제 시장이 되면서는 축소가 되게 되겠습니다. 앞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2020년 넘어가면서 좀 더 본격화되면서 축소가 되겠습니다만, 또 하나 특징은 축소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굉장히 변화한다는 겁니다. 뒤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O&M 운영 쪽인데, 이걸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요. 토목 쪽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축 시장이 이제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주택만 뜯어보면 이제 물론 이건 시장이 아니라 수요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한 몇 년 전에 전망을 한 건데요. 대세 하락 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폭 하락은 전망 결과는 없었습니다. 연평균 한 7,000원, 8,000원씩 계속 준다. 근데 수요가
시장이 본격적으로 위축되는 건 언제냐? 2030년대 이제 중반인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여기는 뭐 다 그 내용 설명은 없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어쨌든 완만하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준다라는 거고, 뜯어보면 가구 수 증가가 의한 그 증가분에 의한 수요, 주로 1, 2인 가구 수요죠. 이것이 계속해서 준다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멸실 쪽의 수요는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교체되는 수요, 이런 것들은 또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가구수 증가에 의한 수요가 현재 대부분 1, 2인 가구 증가의 수요라고 그랬는데, 오른쪽 표에도 보시다시피 밑에 있는 이 녹색 또 형광색이 1, 2인 가구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그 위에 있는 3인 가구 이상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1, 2인 가구 대상한 주택 자체가 저희가 과거 많이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달성률이 보급이 100%가 안 됐고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건데, 근데 그걸 좀 뜯어보자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 2인 가구 대부분 젊은 층이냐,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그런 수요냐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물론 그쪽에 수요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 하숙집에 살던 사람이 글로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이사를 해오는 니즈에 맞춰서 공급됐기 때문에 보급은 100% 됐지만, 그런 수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체 수요라고 볼 수가 있고, 요 위에 있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리 1, 2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노령층의 1, 2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거죠. 자녀가 출가하고 또 사별해서 혼자 남고, 굉장히 시장 관점에서 우리가 베이비 부머 다운사이징 수요도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과 맞물려서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앞으로 큰 수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건설사들이라는 것은 1차 베이비 부머가 집을 장만하고 자녀를 낳고 집을 키우고, 요거에 맞춰서 저희가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큰 시장이라고 우리나라를 요약하면 할 수 있는데, 주택시장이 앞으로 이 1차 베이비 부머의 나머지 수요, 다운사이징 수요가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신축 시장에 줄어들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질적 변화가 또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건축이나 주택 같은 경우는 요 마케팅 쪽의 변화의 어떤 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 요 신기술이나 이런 쪽은 이제 좀 토목 쪽에 가깝고요. 그래서 이쪽을 마케팅 쪽을 보면 세 가지의 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축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들면서도 과거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런 세 가지 축에 의해서 수요가 바뀌면서 시장이 어떤 질적으로 바뀐다라는 건데, 마케팅 쪽만 한번 떼서 보면 건축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 이미 100%가 다 보급이 됐죠. 그럼에도 수요가 없겠느냐? 선진국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줄어들지만 수요는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계속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뜯어보면 100% 달성 전하고 수요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여기 제가 잠재 니즈라고 썼는데, 100% 달성이 되기 전에는 살 집이 없으니까 지어놓으면 무조건 들어옵니다. 어떤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는 그 과거의 집에서 만족할 수 없었던 어떤 잠재되어 있는 니즈가 뭔지를 사업자가 발굴하고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공급을 했을 때 그것을 평가하고 좋다 싶으면 이사를 오는 거죠. 그 수요가 굉장히 큰 것이고, 거기에 따라 이제 결국 맞춤형 소량 공급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부족할 때는 택지 개발을 했지만 이제는 다 살 집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서비스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다고도 볼 수 있고, 이미 시작이 됐지만 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오는 거고, 그 어떤 소비자를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세분화된, 여기 제가 썼습니다만 소득에 따라, 연령에 따라 여러 가지 각각 니즈층에 따라 구분해서 거기서 공급을 하는 거죠. 결국 소량 생산이고 맞춤형 생산입니다. 굉장히 과거의 대형 건설사 위주의 시장이 전혀 아니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아닌 시장이 다가오고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다가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심 역량 교체가 과거는 건설업계 위주로 영업이나 어떤 이런, 우리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점점 이 R&D라든지 어떤 엔지니어링이나 이쪽 또 마케팅 쪽의 영향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이 신기술주 기반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는 설명 안 했습니다만, 시장이 이쪽도 다 공급이 됐습니다. SOC 같은 경우도. 그러나 새로운 극한 기술을 접목시켜서 시장을 창출해 나가는 거죠. 여기는 마케팅을 통해서 과거의 니즈가 뭔지, 축적된 니즈가 뭔지를 발견해서 설계를 해주고 그걸 공급하면 시장이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창출을 영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영업을 하고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핵심 역량이 단순 고객 관리나 수주 영업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분석, 결국 이 시장은 니즈에서 오는 거거든요. 진짜 고객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그걸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기술, 신기술을 통한 어떤 새로운 상품의 딜리버리,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이 창출되고 시장이 또 수요가 생기고, 그럼에 따라 핵심 역량 자체도 급격히 옮겨갑니다. 예를 들자면 토건 회사였는데요.
제가 이제 요걸 하면서 가본 회사인데 이런 형태의 변화를 하면서 R&D 센터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생겼고 또 시장 변화에 이제 남아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우리 건설사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설계나 엔지니어링 대부분 아웃소싱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선진형 회사를 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핵심 역량이 지금은 핵심 역량이 그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가 좀 낮다고 보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선진형 시장에 가면 오히려 이쪽이 부가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하우스로 가진 기업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니즈 변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들이 있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봤더니 한 4가지 패러다임, 메가 트렌드가 가장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는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도 좀 봤던 어떤 노령화라든지 1인 가구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믹스해 봤을 때 다양한 형태의 니즈들이 수요들이 발생을 합니다. 뭐 일일이 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뭐 다 하실 겁니다. 실버 고급 레지던스 같은 것도 이미 몇 가지가 생겼고 광진구의 스타 500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니즈에 맞춰서 이렇게 공급됐을 때 수요가 생기고 그것이 이제 시장을 창출해 나간다라는 거죠. 여기 뭐 공간, 시간, 공유형 주택도 최근에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습니다. 서비스 하우스도 그렇고요. 이제 이 굉장히 큰 개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공간 구조로 들어가서 또 보자면 더 다양한 또 니즈들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결국 고객이고 또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창출해 나가고 성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장 변화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이미 시작했지만 다가오고 있고 본격적으로 2020 전후에서 열리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몇 가지 살펴볼 것은 지금 제가 아까 제가 주택 투자만 따로 떼서 한번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요 그래프에서 그것이 이제 주택을 제외한 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OECD 국가보다 높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전체 건설 투자가 OECD 국가보다 소득 수준별로 높았던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이죠. SOC라든지 공장이나. 그러나 주택만 따로 때려서 보면 우리가 높았던 때가 요때밖에 없습니다. 200만 원 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외환위기 때문에 한번 꺾였고 그 이후에도 이걸 역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나라가 천인당 주택수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스탁이 월등히 선진국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투자 자체는 더 적다라는 거죠. 그걸 능가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봤을 때 뭐 어떤 분은 이제 택지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건설 투자에서는 이제 택지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주택만 공급해왔다는 거죠. 아파트 위주로. 건설의 비용을 투자를 안 한 겁니다. 고급 주택을 안 진 것이고 단독 주택을 많이 안 진 것이고 또 다주택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만 불 됐지 않습니까? 4만 불 가까워지면서 이 격차를 메울 수 있는 고급 주택, 다주택 수요, 차별화된 주택의 수요가 이미 뭐 단독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이 보시다시피 있다라는 거고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외에도 몇 가지 봐야 되겠지만 또 하나 또 중요한 또 메가 트렌드 중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다운사이징입니다. 다운사이징이 언제 일어나 보시면 한 조사에 의하면 이제 65세가 되겠습니다. 연령대별 거주구 주택의 그 가격이 되겠는데 최근에는 좀 빨라진 것으로 이제 보고들이 되고 있고 결국 63세 내외 우리가 이제 다운사이징이 본격 일어나는 것이고 1차 베이비붐가 언제 63세가 되느냐? 2020년입니다. 서울은 좀 늦고 지방은 조금 빠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국 이미 대형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나오지만 본격화는 아닌 거죠. 물론 이 수요들이 다 시장에 매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세나 월세 수요로 나오고 이분들은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병원이 가까운 약간 수도권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소득도 시장 세분화에 따라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굉장히 차별화된 다운사이징 수요가 나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본격화되는 것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재고 스탁에도 분명히 충격을 미칠 거고요. 대형 주택도 그렇고요. 또 신규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1차 베이비 붐의 흐름에 따라 우리 시장이 바뀌어 왔는데 이런 큰 흐름이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이런 몇 가지 메가 트렌드를 봤고요. 이 O&M 쪽인데 뭐 이거는 이제 시공이나 설계 쪽하고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토목 쪽도 있고 주택 쪽도 다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주택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단기적 관점은 우리 건설사들이 지금 지난 침체기 동안 우리가 분양이 안 되니까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임대 조금씩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 자체의 성장과 수익성이 있다라는 거고
또 TSP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아까 우리 그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되면서 고객이 중요하다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자, 뒤에서 보시면 먼저 이제 임대사업 자체 성장과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일본의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본 쪽은 이런 사업들이 한 20년 됐죠. 처음에 이것이 시작이 됐을 때는 이게 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러나 임대사업 관리자들이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고 브랜드하고 뭐 대표적인 게 레오팔레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서비스들, 뭐 분쟁 해결이나 뭐 세탁 조치, 뭐 여러 가지 이 임대 서비스들이 하고 이것이 이제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임대인들의 임차인들의 만족이 올라가고 이게 또 잠재니자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다 이제 과거에 있었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됐죠. 이것들이 이제 발현이 되고 충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장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임대인 우위 시장에서 이제 임차인 그리고 임대관리 사업자 우위 시장이 됩니다. 이게 좋아지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이 브랜드를 보고 자기가 임대할 건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이 고객 접점에서 고객을 잘 이해했던 임대가 핵심이 아니죠. 고객을 이해했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딜리버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이라는 거 설계하는 거 다 마친 건데 결국 서비스로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결국 바게닝 파워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임대인보다도 임차인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실제로 고객을 이해하는 그 서비스업이 바게닝 파워를 점점 갖게 되고 그 바게닝 파워를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다는 거죠. 레오팔리스 같은 것도 보면 그런 결과 여기 뭐 다양한 지금 서비스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나 핵심 제가 볼 때 가장 핵심은 뭐냐? 시공 매출이 50%가 된다는 겁니다. 서비스업이었는데 고객을 가장 잘 이해하다 보니까 그 택지주가 건축주가 결국 임대에 최적화된 가장 그 니즈에 맞출 수 있는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인 레오에게 시공까지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 매출이 50% 육박해 왔고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 시장이 이제 성숙기에 이 시장도 이제 도달합니다. 20년이 지나면서 이 시장이 이제 그래서 시공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서 레오의 고민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반대지만 또 재밌는 사례는 이제 세키 수이 하우스인데 주택 넘버원 회사죠. 이 회사가 또 뭐 몇몇 회사도 그렇습니다만 주택 건설만 하지 않고 이 서비스업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저는 또 여기서 재미있는 가장 핵심은 일본 주택시장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장기 침체 때. 그러나 몇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하지는 않지만요. 그 시공 매출 7천억 원 내외의 시공 매출을 현재까지도 유지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 시장 반토막 난 시장에서 어떻게 유지해 왔느냐. 결국 고객에 대한 아까 니즈 이해,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드의 영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기업으로 변화를 해 왔다는 이제 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에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이고요. 앞서 뭐 자세하게 다 말씀은 이제 못 드렸습니다만 이런 이제 변화들이 분명 우리 건축 서비스업에도 기회가 저는 많이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축 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일반 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책임 연구자이시고요. 염초로 박사님께서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철호입니다. 처음에 그 조상규 박사님께서 실태를 보니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용일 박사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다음에 제 발제 자료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럼 제가 뭐 해결책을 다 말씀드릴 것처럼 이제 제목이 돼 있어서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발주 시장의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좀 건축서비스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박사님 내용하고도 거의 뭐 유사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요. 과거의 산업화와 고속성장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정보화 그리고 안정적 성장 시대로 바뀌면
결국에는 물적 토지를 구축하는 방식 또한 일시에 대규모로 개발하던 방식에서 점진적이고 맞춤형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방식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고, 대형 건설회사 중심의 산업에서 전문화된 세부 건축 서비스 산업이 역할이 중요한 시대로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이 그림을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네이밍을 붙인 것이 건설이 성장을 주도하는 시대에서 건축이 성장을 지원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봤었고요. 이러한 배경이 건축 서비스 산업의 역할 그리고 지능이 필요한 가장 큰 그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워낙 그 여러 자료에서 썼던 그림이고요. 건축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이 산업의 자체적인 그 매출액 규모라든지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전방 그리고 후방 연쇄 효과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이나 고용 창출 능력이 일반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비해서는 높다라는 것이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으로서 건축 서비스 산업이 발전해야 할 필요성,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뿐만인 아닙니다만 최근에 이제 그 건축물이나 시설물 안전사고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습니다만 국민들 또한 건축물에 대한 그 안전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의 그 원인이 부실 시공도 있을 것이고 안전 대책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시설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의 부주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단추를 생각을 해보면 건축 서비스 업계의 낙후된 산업 구조 또한 이런 그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전한 건축, 건조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산업 구조를 개선을 하지 않으면 부실한 설계, 위험한 건축물 양산의 악순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근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그 규제 개혁하고 투자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이 건축 투자하고는 거의 뗄 수 없는 관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축 투자 활성화가 조금 더 노후 건축물 리뉴얼이라든지 약간 이용일 박사님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활성화가 된다면 그게 선순환 체계로 건축 투자 활성화가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 서비스 산업의 역할 또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고민들 또한 같이 연계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규 박사님 발표에도 있었습니다만 해외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아직은 좀 낮은 편이고요. 하지만 또 그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중국, 아랍 등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측면에서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이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이 제정이 2013년 6월에 이제 됐었는데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건축 관련 단체들 그리고 저희 연구소가 같이 건축 설계산업 육성 방안 핵심 과제를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지식기반 산업구조의 정립, 그다음에 산업성장 인프라 구축, 기술력 및 대외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3대 추진 전략에 맞춰서 8대 추진 과제, 22개 세부 추진 과제를 이제 도출을 했었고요. 이 중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1-1로 되어 있는 창의성 기술력 중심의 설계자 선정 관련한 부분을 포함해서 일부는 그 서비스산업진흥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 중에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아직 그 착수를 못하는 사항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산업진흥법이 이제 2014년 6월부터 그 1년 뒤에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 전에 1월 9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건축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여기 그 써 있습니다만 설계자 선정 방식을 디자인 공모실 전환하는 것부터 공정한 계약 체결, 서비스 산업의 성장 동력 확충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진흥법이 시행이 되면서 가장 먼저 바뀐 것이 공공건축 설계 발주 제도를 개편한 것입니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2.1억 이상, 그러니까 올해 이제 고시 금액이 2.1억으로 기재부에서 고시를 했고 법 시행할 때는 이제 2.3억이었습니다만
설계비가 2.1억 이상이면서 뭐 군사시설이나 발전시설 같은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설계 공모 적용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그 가격 입찰 중심으로 발주가 되었다면 법 시행이 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모 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체계로 바뀌었고요. 그때 저희가 그 추산을 해봤을 때 시행이 되면 공모 건수는 2배, 설계비 규모는 한 1.5배 정도가 공모 방식으로 선정되는 발주로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정도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는 그 아까 발제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신축 중심에서 이제 개보수 중심, 리모델링 중심으로 시장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공공발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개보수 용역이 많이 나가서 대부분 이제 1억을 거의 뭐 넘지 않는 선에서 발주가 되다 보니까 공모 의무화에 따른 효과가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설계 공모 방식이 좀 다양화됐습니다. 과거에 그 일반 설계 공모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추가적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제한 공모 방식이라는 방식이 새로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건축물의 설계안을 처음부터 확정하고 가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선정해 놓고 세부적인 프로그램과 설계 방향을 건축주와 그러니까 발주기관과 논의하면서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한 공모 방식이 점차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건설경제신문에서 연속 기사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14년에 이제 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시행 지침하고 관련 기준들도 정비가 됐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설계 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부분, 그리고 설계 공모 참여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설계 공모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PQ라고 업계에서 많이 부르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도 개정이 돼서 과거에는 고시금액 이상 사업에만 PQ를 적용하도록 했었는데 건축에 대해서는 1억 원 이상으로 이제 확대가 됐고요. 다만 그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이라든지 신용 등급, 그다음에 과도한 만점 기준을 좀 정비를 해서 소규모 업체의 참여 가능성을 좀 높였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행을 해 보니까 과거에는 고시금액 미만이면 그냥 금액만 쏴가지고도 그 프로젝트를 딸 가능성이 있었는데 1억 미만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소규모 업체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공공 프로젝트를 따기가 어려워졌다라는 문제 제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 산업 및 건축 투자 활성화 촉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4년 10월부터 건축 협정 제도가 도입이 돼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맹지로 건축 행위가 불가했던 지역이 연접한 토지하고 같이 협정을 맺으면 건축 행위가 가능하도록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요. 국토교통부하고 저희 연구소에서 작년 12월에 전국의 4군데의 협정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건축협정 체결까지를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과를 중심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리뉴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새로운 사업 방식 발굴을 추진 중이고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자체 임의규제 등과 관련된 각종 건축 규제 개선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14년 9월에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이 발표가 됐고요. 여기에는 복합덩어리 건축규제 단순화를 시작으로 건축기준의 정비까지 건축규제 혁신 방안 그리고 도로 토지 이용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었고 그 다음 달에 규제 총점 관리제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규제에 대해서도 점수로 환산해서 규제 점수를 줄이면 국민이나 기업의 부담이 감소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5월 말에 국토교통부에서 그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이제 배포를 했는데요. 그동안 그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기자체가 별도의 건축 조례의 형식이나 아니면 심의 기준을 따로 만들거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건축주, 민간 사업자라든지 설계업체 입장에서 조금 그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과도한 규제 또는 임의 규제가 많이 문제 제기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전수조사를 거치면서 부적절한 임의 규제들을 발굴을 했고 최근에 건축
심의 기준을 배포하는 것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공청회를 했었습니다만 제2차 건축정책 기본 계획이 지금 마무리 단계, 공표는 아직 안 돼. 예, 마무리 단계이고요. 여기에는 3개 목표 9대 추진 전략 24개 실천 과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목표로 창조적 건축 산업 창출이라는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추진 전략으로 건축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천 과제 내용 중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만들었던 실천 과제 내용들이 상당수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건축 서비스의 정부 조달 시장을 선진화하겠다. 그래서 설계자 선정 방식을 기술력과 창의력 중심의 능력 평가로 전환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불공정 계약 문제입니다만 발주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 적정 보상비 책정을 의무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건축 설계뿐만이 아니고 구조, 조경, 기계, 전기 등의 건축 엔지니어링 분야의 책임과 권한, 권리를 강화하는 계약 체계 개선 부분들이 조달 시장 선진화의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민간 건축 시장 거래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민간 건축 시장에서도 공정한 계약 제도를 좀 정착할 수 있는 과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하고 다양한 건축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건축사의 업무 범위를 좀 다양화하는 문제, 그리고 엔지니어링 분야의 책임 강화 문제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실천 과제 세 번째는 창조적 인력 양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라고 붙여져 있고요. 5년제라고 표현하는 게 뭐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건축학 인증제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좀 보완을 하면서 좀 더 실무적인 그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학 교육 제도 개선 또한 실천 과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이 지금 이제 화두고 상당한 그 정부에서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마을 단위의 건축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력 양성이나 산업체의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건축 전문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건축 시장 개척을 추진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정부에서 발표한 건축 정책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들어 있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서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과제 부분이고요.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인데 첫 번째는 공정한 계약 체계 정립에 관한 부분, 두 번째는 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부분, 마지막으로 신규 해외 진출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일반 연구 사업으로 건축 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검토하는 내용 중에 이제 지금 자료를 담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아주 상세적이고 어떤 부분은 아직 러프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설계 대가 기준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축사협회도 그렇고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가 기준 체계라는 것이 지금 이제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뭐 그 저희 소장님께서도 이제 다른 데서 주장을 하신 부분입니다만 그 의료계에서 이제 포괄 수가제로 하겠다라는 거 의료계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행위별로 수가를 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런 거랑 유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설계 대가 기준이 포괄적인 설계 대가제죠. 공사비가 얼마면 설계비 얼마 이렇게 돼 있지. 그 발주하는 설계나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서 뭐 조금 더 그 개선이나 추가나 이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그 설계 업무나 이 부분을 세분화해서 행위별로 설계 대가제로 전환을 하는 것이 설계 품질도 향상시키고 건축사의 책임도 강화시키고 마지막으로는 설계 대가 또한 조금 더 현실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저희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14년도에 그 발주 공고된 설계 용역 중에 한 1,100여 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법의 공공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사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을 그 따르도록 그러니까 뭐 100% 의무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에 준해서 대가 기준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소량을 상급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대가 기준에 따라서 했다고 용역비가 공고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가 삭감된 채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심한 경우에는 42% 정도가 특정 지자체의 걸 다 뽑아보니까 삭감이 된 채로 나가고 있어서 조금 이따 이제 수의시단 문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낙찰이 되거나 수의시담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가 기준에서 규정한 설계 용역비의 반값 정도로 각종 인증 비용을 포함해서 설계 업무를 하고 계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비정액 가산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이제 예전에 계속 있으셨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도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그 투입인 시간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이게 그 제도화로 대가 기준 그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적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공사 유형별, 건축물 유형별로 실비정액 가산 방식 도입도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했을 때 더 받을 수 있겠냐라는 문제는 조금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같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것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설계 공모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 과정에서 원 설계자가 설계의도 구현과 관련된 업무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그 준공 과정에서 확인을 받도록 이제 제도화는 되었었는데 이게 아직 그 대가 기준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기재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도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발주 기간이 제대로 된 예산도 아직 마련을 못 하고 있고 얼마를 줘야 되는지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공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업무들 중에 어디까지를 설계의도 구현 업무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줘야 하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제도화가 되어서 원 설계자가 시공 과정에서 벌어지는 설계의도 구현과 관련된 업무들을 제대로 된 비용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또한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모델링 관련된 그 수요가 상당히 늘 것이다라고 이제 아까 그 이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발주 사업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는 규정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다만 한 줄 있죠. 설계 대가의 신축 설계 대가의 1.5배를 줘야 된다. 이런 내용만 있고 건축법에서 규정한 리모델링과 그 일반적인 사회에서 생각하는 리모델링의 범위가 또 다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 지자체에서 그 청사의 일부 부분을 이제 그 지자체는 리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했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개보수 수준이었는데 그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건축사법 이 대가 기준만 보고 1.5배로 이제 설계 용역비를 책정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내부 감사에서 용역비를 과다 책정했다. 그래서 이거는 징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업무량이 늘고 있지만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신축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업무량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캐드 도면이 없는 경우 또는 뭐 종이로 된 도면도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리모델링의 업무 표준 그리고 대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불공정 계약행위 개선 중에 수의시담 문제가 최근에 상당히 좀 그 화두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설계 공모가 의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빨리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발주 기관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논리를 펴냐면 설계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거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마찬가지인데요. 시행령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듯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의 1항에 4호의 차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쪽에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 용역 계약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계약 부서에서는 설계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라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하면 당신은 수의계약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관행에 따라서 수의시담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발주기관에서 관행적으로 뭐 낙찰가 하한율 87%, 86%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그전 담당자가 다른 업체하고 80%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나도 80%라고 해서 그거를 예전 가격으로 만들어 놓고 그 가격 이하의 견적서를 당선 업체가 제출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계 공모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당선이 됐는데 당선되자마자 설계비가 20% 정도가 깎여서
설계를 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연구소에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법 개정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서 좀 더 내려가면 42조의 3인가 46조의 4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설계공모 당선자를 낙찰자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맹영규 장관님께서 계실 때 김영섭 대표님께서 공공디자인위원장을 하시면서 행자부에 별도의 설계공모 관련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시행령 일부가 개정이 되고 설계공모 운영 요령이라고 하는 행자부 자체적인 설계공모 추진 방식을 제도를 만드시면서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는 행자부의 계약 담당자와 확인한 결과 이 조항은 만들어낸 이유가 설계공모에 당선이 되면 수익에 하지 마라라는 의미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말은 지방자치단체의 설계공모의 경우에는 이 지방계약법의 규정을 들어서 수의시담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왜 수의시담을 하느냐라고 주장은 하실 수 있는데 다만 행자부 담당자의 추가적인 의견은 뭐냐면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 운영 지침이 아니고 행자부의 설계공모 운영 요령에 따라서 설계공모를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계약법에도 지방계약법과 같은 조항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국토부의 설계공모 운영 지침과 행자부의 설계공모 운영 요령을 단일화하면 제도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의 문제는 아마 운동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내용 변경 시 비용 지급 근거 마련이라고 썼습니다만 설계 용역을 준공하기 전에 벌어지는 각종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추가적인 요구, 다시 계획 설계 단계로 돌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된 설계비를 추가적으로 받지 못하는 문제도 사실은 관행화되어 있고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 업계에서 보통 얘기하실 때 그거를 설계 변경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계약 관련 법령에서 설계 변경이라 하면 설계 용역이 준공되고 나서 시공 과정에서 벌어지는 설계 변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에 대한 돈을 달라라고 얘기하시면 계약 담당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설계 용역이 준공이 다 됐는데 설계 변경 비용을 달라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법에서는 계약 내용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리고 그 기재부의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서는 설계 변경에 따라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면 추가 공사비에 대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건축 설계를 포함한 그 용역 계약 일반 조건에서는 그냥 이거를 준용해서 하세요라는 정도만 돼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설계비 자체를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비의 증감이 없는 설계 면적의 증감이 없는 변경에 대해서는 돈을 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일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사계약 일반 조건을 찾아보시면 거기 밑에 추가적으로 감리계약 일반 조건, 소프트웨어 사업 일반 조건이 추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거기에 건축 서비스 용역 일반 조건이라는 부분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이 설계 과정 중에 벌어지는 각종 내용 변경에 대한 비용 지급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부분 또한 제도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건축서비스 산업의 정의가 상당히 폭넓게 돼 있고 오늘 서 대표님도 오셨습니다만 구조, 기계, 전기, 설비, 소방, 조경까지를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 건축서비스 산업이 규정이 됐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조경진흥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 분야와 어떻게 이제 이런 대가라든지 계약 문제를 조율할 것인가는 이제 아마 올해 안에 해결을 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희 연구소를 포함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사실은 건축 설계 분야 만족은 못 하시겠지만 건축 설계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구조기계, 전기, 설비, 소방, 조경과 같은 건축 관련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가장 크게 주장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심플합니다.
분담 이행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명확한 책임과 실적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으셨고, 이 주장이 처음보다는 상당히 건축 설계 사무소 입장에서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건축 설계 사무소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책임과 권한이 규정이 된다면 충분히 분담 이행 방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셔서 이 부분 또한 국토교통부를 포함해서 뭐 표준 계약서 형식이 됐건 분담 이행 방식의 조건이 됐건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조상규 박사님께서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국토교통부랑 작년에 했던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산업이라는 측면으로 그 국가의 통계로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 성장의 그 가능성을 전망하거나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려면 제대로 된 정보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정착을 하지 못한 단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발표를 계기로 좀 지속적이면서도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상 국민들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도 내가 새로 집을 짓겠다라고 하면 설계사무소에 이제 친분이 저는 많으니까 괜찮은데 건설사를 어디로 해야 될지, 도대체 저 건설사가 믿을 만한 데인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건축 설계사무소에 대해서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언론에 나오는 몇 분은 비싸겠지. 결국에는 또 뭐 구청 앞에 있는 작은 사무소를 찾아가는 방법 말고는 별로 대안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비스 산업이 정확한 그 객관적이고 정확한 업체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국민에게 많이 제공이 되는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만 중소규모의 건설이나 설계사무소를 포함한 서비스 업체의 육성 또한 연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정보체계 구축에 한 꼭지로 같이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이 박사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연도별 건축물 준공 규모를 보시면 국토부 자료입니다.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 정체 수준인데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한 233만 동 정도 있다고 하고요. 밑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2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따져봤을 때 재건축 투자비가 한 700조 원 정도 규모라고 국토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의 신축 중심이 이제 거의 그 정체가 되거나 하락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좀 새로운 건축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협정 제도를 도입한 것 또한 그 노후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도입이 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노후 건축물에 대한 건축 투자 유도를 위해서 제도 개선이나 새로운 사업 방식을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는 이제 아까 나왔던 민간 투자를 포함한 공공 건축물의 리뉴얼 또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본에서 예전에 2005년도쯤에 한 연구에서 발표를 했는데 건축물 수명을 45년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향후 20년간 과거에 집중적으로 지었던 노후 공공 건축물을 새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 400조 원, 40조엔 정도라고 발표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 건축물을 포함한 노후 건축물 시장이라는 것이 그 건축 투자 활성화를 포함한 건축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관련돼서는 아주 상당히 그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축 규제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연구소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건축 임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거나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신성장 동력 마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올해 연구를 진행하면서 건축사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을 보시면 설계뿐만이 아니고 리모델링, 인테리어, VE, 심의 대응 업무, BIM, 지구 단위 계획, 도시환경 정비 사업 등의 경관 설계 관련 업무, 마스터 플랜, 사업 타당성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축사가 할 수 있는 건축사만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공공 발주가 나갈 때 그 참가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지구 단위 계획, 도시재생, 경관계획, 보행환경, 리모델링, 인테리어, 경제성 검토 등에서 근본적으로 건축 설계사무소의 참가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 또한 건축 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업역 발굴과 그 확대를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건축물과 관련된 그 일뿐만이 아니고 도시재생, 마을 건축과 공간 정보 분야, 퍼실리테이션 업무 등에서도 건축 설계를 포함한 건축 서비스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전히 이 부분은 그 타 업역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 또한 건축 서비스 분야의 신성장 동력 마련에 있어서 주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성장 동력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제 건축계에서 추진 중이신 건축진흥원 설립 또한 아주 필요한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부분입니다. 아까 그 해외 진출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조상규 박사님께서 그 실태조사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고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현재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 위주로 건축 설계 사무소를 포함한 그 건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진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뭐 향후 한동안은 집중적으로 가져가야 할 그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부에서 그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뭐 별로 해준 게 없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동안 했던 정책이나 제도들을 보면 대부분이 업체의 진출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개인, 그러니까 건축 전문가나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어떻게 하면 해외로 진출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지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건축학 인증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건축 관련 학과들이 인증제를 도입을 했고 그 취지가 그 졸업을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건축사를 따거나 해외를 나가거나 해외에서 들어올 때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취지라고 한다면 조금 더 대학을 포함한 정부나 저희 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외 진출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건축 전공자, 졸업생이나 실무자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추고 해외 나가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청년 창업, 청년 실업 문제에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축만 한정은 아닙니다만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민간에서 다양한 청년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도 관심이 없고 이 기관에서도 건축 분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조금 더 그 확대하거나 활용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정책 기본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사가 단독으로 진출해서 해외에서 뭔가 역량을 발휘하고 일을 따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패키지로 또는 그 국가가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건축 서비스 분야가 정책적인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뭐 건설협회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코트라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코이카 수출입은행, 산업인력공단, 그 다음에 세계법제정보센터라는 곳이 이제 법제처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인데 여기를 좀 활용하시면 해외 관련된 그 법령 정보를 제공하거나 번역 서비스도 과거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그 건축 서비스 분야 해외 진출과 관련된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좀 더 연계가 좀 밀접하게 되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이 되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그 환경이 좀 더 강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